저는 남편으로부터 이 소장을 받고 좀 당황한 상태로 상담을 오셨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한 몇 년 전부터 이혼을 얘기를 하기에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우리 의뢰인분이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생활비를 미지급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던 건 상대방인데 결국은 참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구나. 제기해도 내가 제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좀 언뜻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의 좀 상황을 잘 들어보니까 의뢰인분도 이혼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다. 다만 이혼 전제로 양육권 주장과 재산 분할 주장에 집중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었고 또 재산 분할 관련해서 굉장히 평소에 어떤 말을 했냐면 너 갖고 온 게 뭐가 있냐, 너가 한 게 뭐가 있어,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고 도움된 게 뭐가 있어, 너 몸만 나가라, 내 데리고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이제 생활비를 미지급하고 아이 유치원생 유치원비도 미지급하더니 정작 딱 그 아파트 관리비 대출금은 낸대요. 왜냐면 이건 내 집이니까 내가 낸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본인의 것과 그 아이와 그 우리 의뢰인분의 것을 딱 분리해서 사도 딱 본인 것만 사고 이런 막 숨막히는 생활을 좀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은 상태로 이제 오셨던 거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이 양육권을 주장을 하는데 이게 진짜 진작에 주장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다. 아이 유치원비도 갑자기 안 내던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저도 참 의뢰인분들이 종종 어이없어 하시는데 어이없는 상황이 실제 발생하거든요. 아이를 뭐 양육에 관심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양육권 주장하면서 애 데리고 가고 이런 사례도 없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이 보니까 어차피 별거는 해야 될 것 같다. 상대방과 같이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친정 쪽으로 갈 생각을 하시길래 그러면 어차피 이혼 소송도 제기됐는데 이제 가셔서 마음 편히 진행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다 해서 아이랑 같이 이제 좀 바로 이사를 하셔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반소장을 제기를 한 사례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요. 상대방이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계속 양육권 주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잘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권 관련해서는 이제 무난하게 승소를 했고요. 그 양육비도 하나의 쟁점이었던 게 상대방의 소득이 꽤 되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의할 때도 100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아직 상대방의 소득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에 하면 임시 양육비로 적어도 100은 받아야 된다. 이런 걸로 저희는 봤어요. 첫 기일 이제 재판이 처음 열린 날 갔더니 상대방이 뭐 몇십만 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알겠습니다 하면서 상호 원만하게 하죠. 이렇게 쉽게 가기도 하겠지만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상대방 소득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판사님께 한 1, 2주 정도 시간을 주셔서 양측 소득 자료를 제출을 명해 주시고 그에 맞는 양육비를 책정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약간 노하우인데 왜냐면 이럴 때 쉽게 동의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상대방도 재판에 비협조하긴 어렵기 때문에 제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래요 100 낼게요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제출 기한 되기 전에 서면으로 그래서 판사님이 그래 그럼 100 정도 해서 양육비 결정을 내려주셔서 임시 양육비 단계에서부터 일부 이제 그게 있었고 저희가 이 사안의 경우에는 사안이 마무리될 즈음에 한번 조정을 했었어요. 왜냐면 조정 기일이라는 게 보통 소송 초반 맨 첫 기일에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중간에도 필요하면 재판부에서 지정하거나 또는 양측에서 요청해서 지정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변론이 거의 다 마무리돼서 왜 판결이라고 하죠. 판결 선고를 앞두고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 판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나올 거 다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합당한 조정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상대방이 제시한 최대 양육비가 한 120 내지 130 정도였고 저희는 최소 150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여러 가지로 조금씩 견해가 맞지 않아서 조정을 불성립시키고 판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판결에서 양육비 200만 원 결정을 받았고 기존에 이것보다 적게 받았던 양육비에 대해서도 과거 양육비 쪽으로 소급해서 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그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분이 소송 중에도 굉장히 당황하셨던 게 어차피 소송 전에야 그래 못 만나가라 이런 말씀 할 수 있죠. 근데 소송이 진행되면 양측도 변호사님도 선임되고 하다 보니까 그 의뢰인분도 너무 무리한 주장은 오히려 인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송 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물론 좀 주장해볼 수 있죠. 더 자기가 원하는 거 더 크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어느 정도 조절하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막 계속 또 하시는 거예요. 조정기일에도 뭐 너가 해준 게 뭐가 있냐 난 줄 게 없다 말 굉장히 좀 당황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1억 2천 정도를 승소를 했죠. 물론 상대방이 집을 갖고 온 거 맞고 상대방 소득이 훨씬 많았던 거 많은데 우리가 그래도 한 8년 가까이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부 경제생활과 가사, 육아를 전담했고 특히나 갑자기 아이 유치원비를 안 내면서 의뢰인분이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의뢰인분의 개인 물품은 거의 구입도 못 하시고 아이를 키우셨는데 아니 상대방은 소득도 많으면서 택배가 계속 온대요 집에. 근데 다 이제 남편 본인 물건.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참 이게 얼마나 하루하루가 힘드셨을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재3분할 소개했던 사례 중에 혼인기간 3년인데도 30%가 나온 게 있고 8년인데도 30%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혼인기간에 따라 어느 정도 영향을 받지만 이 퍼센테이지는 결국 모든 거를 또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대방 재산이 수십억이 되면 이제 몇십 프로 하면 또 액수 자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액수 자체도 어느 정도 보게 되고 왜냐면 최소 이제 부양이 가능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액수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전체 재산분할 규모도 보게 되고요. 이 재산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형성해 왔고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의뢰인분은 전반적으로 상대방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불구하고 재산분할 대상 인정 여부라든지 특히 뭐 상대방의 일부 은닉 재산 이런 것도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그 조그만 세부 쟁점에서 많은 것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산분할 액수라든지 양육비 등에서 이제 좀 승소한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